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경제지문 트래핀 딜레마 지문 공부하겠습니다. 8분 동안 먼저 풀고 주요 어휘들을 공부한 다음에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붕괴되어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을 달러화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이 말이죠.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없다면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그러니까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나의 기축통화가 있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하게 되었다라는 이 글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문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라고 기축통화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통화는 화폐를 뜻합니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랬습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경상수지는 무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수출입 간 차이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경상수지가 됩니다. 그런데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그랬으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적자고, 그 다음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입니다. 그는, 여기에 그는 트리핀이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적자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흑자라서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그랬죠. 여러분, 유동성이라는 말은 화폐라는 뜻인데 결국 달러를 뜻합니다.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흑자면 달러가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위축될 겁니다. 반면에 여기에 미국이가 생략되어 있죠. 미국이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은 상태가 지속되어서 달러화가 전 세계에 과잉 공급되면 그 말이죠. 그러면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그러니까 달러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트리핀은 말했다 이 말이죠. 브레턴 우주 체제, 이것은 고정 환율 제도입니다. 뒤에 나와요. 우리 여기에 보면요, 이 글은 유동성과 신뢰도라는
이양 대립으로 일문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요. 미국의 흑자 일대와 적자 일대의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흑자면 유동성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가 위축된다. 적자면 신뢰도를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고정환율 제도는 붕괴된다 이 말이죠. 어때요? 결과가 둘 다 나쁘게 나옵니다. 이 둘 중에 유동성과 신뢰도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해도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자루의 칼 중에 어떤 칼을 택해도, 딜레마, 두 개의 명제 중에 어떤 명제를 택해도 나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일문단은 딜레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앞문단, 1문단의 내용을 2문단 첫 문장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동성과 신뢰도, 이 두 가지 이양 대립으로 앞문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정리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트리핀 딜레마는 유동성 확보가 안 되어서 위축된다고 했죠. 위축되거나 또는 신뢰도가 저하되어서 붕괴된다고 앞문단에서 얘기했죠. 이게 바로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둘 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국제 유동성이란, 여러분 유동성은 화폐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동성의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 이게 국제 유동성인데 결국 국제 유동성은 금이나 달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그랬죠. 여러분 금 본위 체제 골드 스탠더드 그랬죠. 그러니까 금이 본위가 된다. 본위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금은 어디 가나 가격이 같으니까 금 본위제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본위제, 땅값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본위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금이 중심에 있게 됩니다. 금본위 체제에서는 이렇게 금이 중심에 있고, 금이 국제 유동성은 화폐라고 그랬어요.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 나라 있죠? 미국, 독일, 일본. 이 세 나라의 통화 가치는 각각 이 금의 가치에 고정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과의 교환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여기서는 환율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서는 세 가지 환율이 있게 됩니다. 금과의 교환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금본위제에서는요. 다음 문단입니다. 이후 미국 브레턴 우주에서 합의한 그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 본위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환은요, 태환이라는 말이죠. 태환은 교환이라는 말입니다. 익스체인지라고 있죠.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서 교환 조항에 따라서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금 1온스하고 35달러를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 이것이 브레턴 우즈 체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 1온스는 참고로 7.56돈인데 35달러를 외국에서 가져오면 미국은 금 1온스를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으니까 뒤에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로 연결됩니다.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브레턴 우즈 체제 니은에서는요, 금이 이 미국의 달러하고 금과 달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달러로만 금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달러와 독일의 마르크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교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달러하고 일본의 엔화하고의 교환 비율도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독일과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의 이 환율만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한 개만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환율은 달러의 가치라고 그랬어요. 달러 값은 경상수지에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는 말은 결국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원칙상 고정 환율제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여기에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을 뭐라고 합니까? 교차 환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이니까 여기서의 교차 환율은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렇죠? 고정했으니까, 달러에 고정했기 때문에 교차 환율은 자동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경상수지는 무역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적자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이것이 누적되니까, 수입을 더 많이 하니까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나가겠죠. 적자가 누적되면 일문단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고정환율 붕괴로 간다고 했습니다. 일문단 딜레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으로라는 말이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달러화를 미국이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까지 넣으면 지문이 복잡하니까 이거를 빼고 단순화한 겁니다. 적자라서 달러화가 많이 공급되었고, 전쟁 자금을 위해서 또한 달러화를 많이 공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달러를 금으로 바꿨겠죠. 그래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서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금이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와의 금 교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금이 부족해진 거죠. 미국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지문에 따르면 하나는 달러와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했다는 거죠. 이것을 금 1온스에 70달러로 달러와의 가치를 내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엔화라고 한번 합시다. 엔화의 환율을 하락시킨다. 여러분, 환율은 아까 달러의 가치라고 그랬죠. 달러의 가치가 하락되면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화의 가치를 올리는 엔화의 평가절상,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실제로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의 평가절상이 나중에 이루어졌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 콜라 하나가 1불인데 일본에서 260엔으로 줘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130엔이면은 이제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콜라를 2개 살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일본은 수입이 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일본이 수입이 는다는 것은 미국은 수출이 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문제의 원인이 미국의 적자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죠. 그러니까 엔화를 평가절상하면 미국이 수출이 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브레턴 우주 체제하에서는 달러와의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브레턴 우주 체제는요, 달러와의 평가절하를 막았다는 것이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1은 불가능하니까 2를 해야 하겠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마르크화와 엔화의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평가절상하면 수출이 줄어드니까 안 하려고 한 것이죠. 보세요. 1이나 2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 1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은 할 수 없으니까 2를 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겠죠. 그러니까 마르크화와 엔화의 평가절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니까, 다들 예상하니까 마르크화와 엔화를 사게 되겠죠. 다음 문단입니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르크화하고 엔화가 평가절상될 거다, 그러니까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이제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졌으니까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한 거죠. 달러를 금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없게 된 거죠.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와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 두 번째 방법을 미국이나 독일이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이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첫 번째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금 태환, 금 교환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바꿔버린 거죠. 닉슨 대통령이요. 그래서 이것을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요. 결국 첫 번째 거 달러와의 평가 절하가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금 1온스에 35달러였는데 이제 금 1온스에 70달러가 된 겁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환 본위제는 이제 붕괴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입니다. 그러나 브레턴 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그것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생산비의 감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을요, 출판사에서 많이 찍으면 생산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규모의 경제죠.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많아지면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숨어 있습니다.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달러화가 계속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제 문제 봅시다. 1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1번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4문단에 보면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2번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서 트리피는 어떤 전망을 했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문단에 보면요. 두 개의 결론에 도달하죠. 하나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되는 거. 다른 말로 고정 환율제가 붕괴되는 거. 또는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거. 이 두 가지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와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번 선지는 결과를 원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브레턴 체제 붕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라고 이것은 거짓된 인과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그랬죠. 여러분 미국 중앙은행은 금 태환 의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4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금과 달러였습니다. 5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3문단에 있죠. 달러의 과잉 공급이 원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닉슨 쇼크는요. 브레턴 우즈 체제를 붕괴시킨 거죠. 여러분 브레턴 우즈 체제는요. 1온스는 35달러라고 고정한 거죠. 그러니까 브레턴 우즈 체제에 따르면 달러와의 평가 절하가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닉슨 쇼크는 불가능을 붕괴시킨 거죠. 불가능을 붕괴시켰으니까 가능해진 겁니다. 평가절하가 1번 맞고요. 2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NY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불가능했습니다. 마르크화와 NY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마르크화와 엔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 거죠. 맞고요. 3번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트리핀 딜레마 상황 중에서요, 흑자 상황이 있고 적자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자 상황은요, 금의 준비량의 급감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인 거죠. 그러니까 금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러면 금 준비량의 급감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완화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4번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요. 공급량을 늘리면 신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딜레마입니다. 5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여러분, 마르크화가 평가 절상된다는 말은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마르크화로 더 많은 금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금의 양은 증가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그랬죠. 이 세 국가를 미국, 독일, 일본이라고 봅시다.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미국은 달러, 독일은 지금은 유로화지만 전에는 마르크화, 일본은 엔화를 사용할 때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기억은요, 근본위 체제고요, 니은은 브레턴 우즈 체제고, 디귿은 기축 통화 없이 다른 통화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했지만 근본위 체제는 금을 중심으로 미국, 독일,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억이죠. 브레턴 우즈 체제는 뭔가요? 여기 금과 미국의 달러가,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고정시킨 거죠. 디귿은 뭔가요? 기축 통화 없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거니까 미국, 독일,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디귿이겠네요. 그러면 1번 보면요,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몇 개입니까? 기억에서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죠. 세 개고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는 미국, 독일, 일본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적다가 아니고 같다가 돼야 됩니다. 1번. 2번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니은에 비해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 여러분, 교차 환율은 뭐라고 했어요?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 이렇게 이문단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이니까 마르크화와 엔화 간의 환율인 거거든요. 그러면 니은의 교차 환율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개죠. 그러면 니은이 붕괴되었다 이 말은 요게 끊긴 거죠. 금과 달러가
요 관계가 끊기게 된 거죠. 이게 니은이 붕괴된 거죠.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니은은 한 개라고 했는데 요게 끊겼더라도 달러가 기축통하기 때문에 교차 환율은 똑같이 하나가 됩니다. 가지수는 같다가 돼야 됩니다. 적어진다가 아니고. 3번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환율의 가지수는 3개죠. 하나, 둘, 3개잖아요. 여기에 국가수가 하나가 증가하면 여기에 지금 한 나라가 더 있다. A라는 나라가 더 있다 그러면 환율의 가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늘고 2개 늘고 3개가 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3개에서 6개로 하나가 아니고 3개 증가하네요. 그 다음에 4번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하나, 둘, 3개였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니은에서는 하나니까 3개에서 하나로 많아진다가 아니고 줄어든다가 돼야 됩니다. 5번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니은에서 교차 환율은 하나죠.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는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죠. 그러니까 3개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기에 문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 CEDA, 세다 또는 D와 A를 합쳐서 솔루션 S 그래서 CS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랬잖아요. 보면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 거죠. 기축통화국인 A국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아메리카 미국이네요. 미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금리는 이자율 같은 말이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통화는 다른 말로 화폐 공급은 감소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자율이 금리가 인상되면 돈을 안 빌리게 되겠죠. 금리가 인상되면. 그러면 돈을 안 빌리니까 통화 공급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됩니다. 물가가 낮아집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그랬죠.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인이 뭐예요? 석유 가격 급등. 또 원인 소득세 감면. 또 군비 증대. 이게 코우스. 이게 원인이거든요. 결과가 뭡니까?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읽어볼게요.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본이 유입된 거거든요. 이것은 자본 수지를 개선해 줍니다. 경상수지는 무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상수지가 아니고 자본수지가 개선된 거예요. A국은 미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는 미국이라고 했죠. 여러분 B를 일본이라고 하고 C를 독일이라고 해봅시다.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는 달러죠. 달러에 대한 B국 통화는 N이고요. C국 통화는 마르크죠. 환율은 각각 그러니까
B국은 50% 하락하고요. C국은 30% 하락했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환율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의 가치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는요.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가치가 높아졌다.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아졌다 이 말이죠. 우리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랐고 또 하나는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외국 자본이 유입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전제가 되어서 솔루션, 어떤 해결 방법이 나왔나요?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 이것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율을 하락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이제 선지 봅시다. 1번입니다.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서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문단에서요. 과잉 공급되면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잉 공급의 반대 통화 공급 감소면은 신뢰도가 저하되는 게 아니고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아진 잘못되어 있습니다. 2번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환율은 달러 값이죠. 달러의 가치가 하락됐으니까 B국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국이 아니고 B국 통화, 즉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했죠. 50% 하락했습니다. B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는 50% 하락했고요. C국 통화는 30%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상승했겠군이라고 해야 되겠죠. 4번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A국 통화에 대한 여러분 B국은요 50% 하락했습니다. C국은 30% 하락했죠. 그래서 B국, 일본에 대한 C국, 독일의 환율이 상승한 거죠.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은 잘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달러에 팔아서 1,000원 벌다가 1,200원 벌게 되니까 수출이 잘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상수지는 수출입 간 차이죠. 그러니까 수출 마이너스 수입은 개선되었겠군.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된다는 말입니다. 5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그랬죠. 이게 원인이었죠. 그런데 아까 경상수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뭐가요? 자본수지가 개선된다. 그렇죠? 경상수지는 무역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게 악화된 게 아니고 자본수지가 개선된 거다. 이것도 틀렸고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그랬죠. 뭐라고요? 여기에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이 아니라 하락시키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